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정수경입니다. 울산 실버대학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실버대학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직접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감정과 보편적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정과 보편적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감정하면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보편적 사실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이루어진 사실을 실제 있었던 일이나 이루어진 사실을 보편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얼굴로 표정이 많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얼굴을 보면은 역겨운 표정이에요. 이거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역겹고, 또 두 번째 표정은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지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지 굉장히 얼굴에 그 표정이 밝지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정을 보세요. 울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들었을 때 울상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거는 마음에 분이 찬 분노의 얼굴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짜증스러운 얼굴이죠. 또 여섯 번째 보니까 이건 놀란 표정이네. 놀란 표정.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표정들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렇지만 행동이나 말로도 이런 감정 표현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 사실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것은 너무 보편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또 배우자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도 보편적 사실인 거예요. 또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감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보편적 사실들을 마음에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참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 직원이 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나빴다고 그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적게 줄 리는 없죠. 또 기분이 좋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은행 창구 직원이 그날 기분에 따라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면은 굉장히 업무에 큰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업무를 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치과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치과 간호사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문을 팍 차고 병원에 이제 환자로 온 거예요. 환자로 왔는데 이 치과 간호사는 막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그래 그 모든 그 병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 험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막 그 소리를 지르고 그 이제 누워가지고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보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호사가 보철을 들고 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보철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니까 이 보철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서 그게 수백만 원 된답니다. 보철이 수백만 원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거를 제재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큰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정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손실을 보고, 그래서 이 치과 간호사는 그 후로 손님의 감정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업무에 그 돈을 그렇게 물어주고 나서 이제 그 간호사가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분위기, 손님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업무를 이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 감정 따라갔다가 비극을 당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요즘에는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근간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1층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력이 많이 약해져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자기한테 피해가 되면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작년에 큰 사건까지도, 살인 사건까지도 났다 하더라고요. 1층에 사는 A씨가 늘 2층에 사는 B씨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인터폰으로 해서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하루는 2층에 B씨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배려는 서로 하는 거예요. 밤에 인터폰 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하면서 이제 2층에 B씨가 1층에 A씨네 집 앞에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A씨가 분노 조절 장애가 마비가 돼서 그런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그 사람을 2층에 있는 그 B씨를 살인극이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서 형을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충동 조절 장애 수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도표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따라갔을 때 정말 너무 이렇게 큰 손해가 오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는 또 길거리에 그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기분 거슬리게 했다고 해서 막 그 난폭 운전을 하고 그 이런 순간적인 분노 폭발 감정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발전하게 해서 진짜 이 충동 조절 장애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도 큰 어떤 그런 해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감정 따라 이렇게 갔다가 비극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직장에서는 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감정 조절을 또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 가면은 참 사람들이 감정대로 처리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감정대로 이렇게 처리할 때가 많은데, 남편이 무시를 당했다, 또 아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감정 표출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옆에 좀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뻔하지 뭐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82.5%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업이나 돈에 관련된 일에는 매우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지만 이혼 문제 앞에서는 감정을 앞세워서 진짜 참 불행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그 비극, 그 감정을 따라서 따라간 사람하고 보편적 사실을 따라간 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부인에게 이제 그 결혼 이제 중매를 해줬는데 한 1년, 2년 정도는 잘 살더래요.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2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업무로 인해서 좀 늦어진다고 하고 또 귀가가 늦고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집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만취가 돼가 술에 만취가 돼서 너무 이제 이 부인이 괴로워가지고 그 이제 중매해준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중매를 해줬냐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쌍이 똑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둘 다 못 산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은 두 부인에게 똑같이 남편은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식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모진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달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그 부인이 그 현실을 보고 너무 이렇게 그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귀가하면은 아침에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해장국을 끓여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이튿날도 여전히 또 술을 먹고 오면은 또 밥상을 차려놓고 해장국을 끓여놓고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한 달하고 석 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한 부인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딱 이혼을 하고 또 한 부인은 그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달 정도 해도 안 바뀌고 술은 내 먹고 오고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 석 달이 됐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기분 좋게 돌아와가지고 그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아내같이 훌륭한 아내가 없다면서 그러면서 그 뒤로 그 남편이 술을 먹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이혼을 하고, 한 사람은 정말 그런 말 하기가, 현실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지만 가서 연습도 해보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런 말 하기까지.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은 정말 나중에 그 남편이 변해서 정말 더 충실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우리 아내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는 너무 이렇게 감정대로 처리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또 멘토의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참 그게 배워야 될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빼고 이해득실을 따라간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어떤 감정이나 사실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 사실이 마음에 채워갈 때 휘둘리지 않는답니다. 이 보편적 사실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이렇게 세워졌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남편은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야. 진짜 가정을 위하는 남편이야.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그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 아내가 소중하고 배우자가 소중한 것을 마음에 세워진다면은 이렇게 참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어져서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둘이 딱 발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 사실이 사실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긴 알아도 그냥 믿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내 감정대로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부녀간에 딸이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고요.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 딸이 이제 친정에 가도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서 하면서 아버지를 늘 원망하고 그랬던 그 어떤 부인이 늘, 아버지도 역시 딸을 대하는 것이 냉정하고 말도 안 하고, 친정에 와도 딸한테 말도 안 하고, 딸 역시 친정에 가도 아버지를 냉랭하게 이렇게 보고 그래 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받았다더라고요.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 마인드 강사한테 듣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걸 다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실제 그 마음에 이 보편적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냉정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참 원망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이 보편적 사실, 이 사실이라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딱 새겨졌을 때 이 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또, 야, 내가 참 그래 너무했다. 서로 이제 아버지와 딸 사이가 너무 이제 화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보편적 사실을 마음에 딱 새긴다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감정대로 처리하는 이런 것도, 야, 내가 진짜 보편적 사실을 마음에 알고만 있었지 참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때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실버대학 학생 여러분, 오늘 감정과 보편적 사실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감정대로 처리할 때는 정말 불행으로 끝나지만 이 보편적 사실, 정말 너무 보편적인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겼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을 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실버대학 김혜태입니다. 마지막 동행 친구.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임금이 사자를 보내어 어떤 사나이에게 곧 출두할 것을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째 친구는 대단히 우정이 깊어 항상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였다. 두 번째 친구는 친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이다. 임금의 사자가 왔을 그는 겁도 나고 불안하였다. 그래서 그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고 첫째 친구에게 가서 동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단호히 거절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이 친구는 대궐 문 앞까지만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풀이 죽은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뜻밖에도 기쁘게 응하면서 임금님께 잘 말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등장하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대궐의 부름은 죽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친구가 동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에 우하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친구는 돈이다. 서양 속담에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였다. 돈은 결코 가져갈 수 없다. 둘째 친구는 친척이다. 사람이 죽으면 대궐문 앞인 무덤까지만 간다. 셋째 친구는 선행이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내고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한다. 최후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친구에게만 너무 집착한다. 첫째 친구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 친구만 있으면 좋아한다. 이 친구를 위해서 살고 이 친구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된다. 내가 죽을 때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셋째 친구, 즉 선한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